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상대방 반대 의견 예상하기입니다. 토론의 기술을 귀로 들으며 자연스럽게 생각이 확장되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 장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라. 토론은 단순히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거나 상대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와 논증의 예술이며 상대방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배경, 신념, 그리고 관점을 공감하는 태도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설득력 있는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재구성하여 논리를 강화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어떤 주제가 주어지든 토론의 핵심은 단순히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를 드러내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과 주장들을 어떻게 대화로 연결 지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려면 토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왜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떤 논리적 틀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상대의 관점과 주장을 경청하고 논리적 근거와 주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관점 이해의 중요성.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거나 토론 중 그들의 논리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은 토론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령 토론 주제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라는 주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문제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변수들이 얽혀 있는 만큼 복잡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상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토론의 효율적인 진행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이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도구일 뿐이다. 기존의 일자리 일부를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통해 생성되는 새로운 일자리 역시 많다.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은 고용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해왔다. AI는 인간의 창의적이고 복잡한 사고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기술적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주장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해하면 더 탄탄한 반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구로서의 AI가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AI로 인해 사라진 직업군과 새로 생성된 직업군 간의 균형을 논하는 실질적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가진 입장을 완전히 틀렸다라고 단정 짓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그들의 관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이는지 평가하며 주장의 허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전략. 다음은 상대방의 관점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관점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방법입니다. 사전 조사와 준비. 토론 전 상대의 논리와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 논문, 통계 자료를 찾아보고 역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여 예상 토론 흐름을 미리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I와 일자리 대체라는 주제를 다룬다면 AI가 어떤 산업에서 이미 인간을 대체했는지나 이로 인해 시험률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세요. 이런 논의는 단순히 주장을 주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에 기반을 둠으로 상대의 진영 논리의 설득력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상대방의 가치 체계 파악하기.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은 때때로 논리적인 근거 외에도 그들의 가치나 신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신념을 가질 만한 이유를 이해한다면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형태로 반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기술 발전은 언제나 인류를 진보시켜 왔다고 주장한다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 기술 발전이 어느 시점에서는 소외와 불평등을 심화시킨 사례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대량 실업 사태 같은 역사적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설득력이 큽니다. 상대 논리의 구조 분석하기. 상대방의 논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분석하세요. 논리가 인과관계, 가설에 기반하고 있는지 혹은 감정적인 호소에 더 가까운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의 논리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점을 공략하여 논리적 빈틈을 지적하세요.
예시 AI와 일자리 대체에 대한 대비책 예시. 만약 낙관적인 관점을 가진 상대가 AI는 일자리를 모두 없애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사례 제시. 사례 AI의 발전으로 인해 사라진 직업군, 콜센터 직원, 제조업 자동화로 인해 감소된 블루칼라 노동자의 수들을 구체적 통계로 제시합니다. 수치 활용 AI 도입으로 인해 2010년대 이후 특정 산업에서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급여 격차가 뚜렷해졌다는 경제 보고서를 인용하세요. 기술 발전의 양면성 강조. 낙관적인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긍정적이란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논리적으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발명되었을 때 교통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환경 문제와 교통사고라는 부작용도 가져왔다는 식의 유비를 활용하세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위험 요소 제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술이 인간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특정 계층에게 과도한 이익과 권력을 집중시키는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설득 논리 적극 활용하기. 이해를 넘어 상대의 논리 구조를 흡수하여 자신의 주장에 통합하는 것도 강력한 설득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낙관적인 상대가 AI는 인간의 능력을 보조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면 그 논리를 확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기술 개발과 함께 인간, 노동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를 반박하기보다는 논리를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장 전형적인 반대 논리를 예측하라. 토론에서는 어떤 주제든 자주 등장하는 고정된 반대 논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그 주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핵심적인 쟁점이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반대 논리는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사하기에 가장 쉬운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반대 논리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토론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반대 논리가 단순히 반박을 위한 반박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예상되는 전형적인 반대 논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것이 왜 충분치 않은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전형적인 반대 논리를 예측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반대 논리의 예측이 중요한 이유. 준비 부족으로 인한 방어적인 자세 회피. 예상하지 못한 반대 논리가 제시되면 당황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설득력은 물론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준비된 반박은 상대방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만들 뿐 아니라 토론의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반대 입장을 통한 자신의 논리 강화. 상대방의 논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입장이 논리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예상된 반대 논리는 토론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다시 점검하고 논리적 틈새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뢰감 형성. 상대방의 주장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준비하여 제시하는 것은 청중과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줍니다. 준비된 태도와 세밀한 분석은 상대방이 쉽게 반박할 수 없도록 하며 토론을 리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제별 전형적인 반대 논리 예측하기. 각 논제는 특정한 맥락과 전형적인 반대 논리를 수반합니다.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논제의 주요 맥락과 과거 논쟁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제 논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비효율적인가? 이 주제는 현대사회에서 자주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로 전형적인 반대 논리도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 측에서 흔히 주장할 수 있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점. 교육 시스템은 개선 가능할 뿐 폐기하거나 대체할 필요는 없다. 이 주장은 기존 시스템의 기본 틀이 유용하며 전면적인 개혁보다는 부분적인 수정을 선호하는 관점에서 제기됩니다. 예측되는 논거 교육 제도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작은 개혁들이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일부 학교에서는 혁신적인 커리큘럼과 제도 온라인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2점.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 주장은 교육 불평등이나 학업 성취의 차이가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입니다. 예측되는 논거 대다수 연구에 따르면 학업 성적은 학생의 개인적 노력, 부모의 관심, 경제적 지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교육 시스템보다는 학생 개인의 의지와 가정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효과적인 대응 및 반박 방식. 위와 같은 전형적인 반대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반박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예측된 반대 논리 각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 1점. 교육 시스템은 개선 가능할 뿐 폐기하거나 대체할 필요는 없다. 라는 주장에 대한 대응책. 아무리 부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이러한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데이터 활용. 현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예컨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초래된 지나친 입시 경쟁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화된 일부 커리큘럼이 전체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개선이 전체적인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례 제시. 과거 교육 개혁이 실패했던 사례를 제시하여 부분적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세요. 예를 들어 학습 시간 단축이나 교사,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원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해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진짜 문제는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라는 주장에 대한 대응책. 이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교육 시스템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개인과 가정 환경의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 요인의 중요성 강조. 교육 시스템이 개인의 학습 성과를 얼마나 좌우하는지 입증하세요. 예를 들어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평등한 교육 시스템 덕분에 학생들의 가정 환경과 상관없이 전반적인 학업 성과가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현실적인 교과 과정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더 소외시킨다. 고 주장에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강조합니다. 통계적 자료 활용. 교육 시스템 개선이 성취도, 격차를 완화한 사례를 제시하세요. 예컨대 공립학교에서 시도된 블렌디드 러닝 혼합 학습 같은 교육 모델이 전반적인 성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연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 환경 탓만은 아님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형적 반대 논리를 무력화하는 기술. 공감을 기반으로 한 반박. 교육은 개인의 노력과 부모의 지원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과도하게 경쟁적인 시스템에서는 모든 학생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의 일부 내용을 인정한 뒤 반론을 제시하면 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 구조 제시. 반대 논리를 반박할 때는 자료, 사례, 논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원인,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 해결 방안과 같은 논리적 흐름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세요. 토론의 초점을 본질로 돌려라. 반대 논리가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 요소를 강조하려 한다면 논점을 다시 핵심으로 돌려놓으세요. 물론 가정 환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 시스템이 개인의 환경적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처럼 초점을 분명히 설정하세요. 3장 예상 질문 만들기. 토론에서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는 토론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질문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상대 논리의 약점을 공략하거나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제시할 주장이 어떤 질문을 야기할 수 있을지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능숙한 토론자는 상대방의 의도와 질문의 배경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응답하고 반대로 자신의 주장도 더욱 탄탄하게 보이도록 활용합니다. 이 장에서는 예상 질문을 만드는 법, 질문의 목적을 분석하는 법, 그리고 준비된 답변으로 질문에 대응하는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예상 질문이 필요한 이유, 불리한 상황 회피.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당황하거나 불분명한 답변을 내놓으면 이는 곧 자신의 논리적 약점처럼 보이게 됩니다. 반면 미리 예상한 질문에 준비된 답을 제시하면 설득력이 더욱 높아지고 논리적 틈새를 봉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의 주도권 확보, 상대방의 질문에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응답하면 토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질문 자체를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더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측의 관점 다시 점검. 예상 질문을 만드는 과정은 곧 상대방의 논리와 관점을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팀의 전략적인 논리적 흐름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예상 질문의 주요 유형. 토론에서 예상되는 질문 유형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특정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패턴에 따라 질문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박과 체계 붕괴 요구. 상대방은 종종 자신들의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당신의 논리를 반박하려 들며 이를 통해 당신의 논리적 체계를 붕괴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왜 지금 당장 체제를 바꿔야 하나요? 점진적인 접근은 왜 효과가 없나요? 대응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위험과 비용을 강조합니다. 유사한 분야에서 점진적 접근이 실패한 사례의 기후변화, 대처 지연으로 인한 피해로서 주장과 근거를 강화합니다. 핵심 개념의 정의 관련 질문. 상대방은 주장에 사용된 용어 또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의심하며 이를 논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현재 교육 시스템이 정말 비효율적인 것인지 근거는 무엇입니까? 대응책 모든 토론의 시작에서 용어와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십시오. 또한 해당 정의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대안의 현실성 및 실행 가능성 요구. 상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신이 제시한 대안의 실행 가능성, 비용 효과성 등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대안이 정말로 효과적입니까?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대응책 대안이 성공적으로 도입된 사례를 제시하거나 현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대안이 왜 필수적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대안 실행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세요. 모순이나 논리적 비약 유도. 상대방은 대개 당신의 주장 중 모순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찾아 그것을 확대하려 합니다. 당신의 주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부 집단은 피해를 보지 않나요? 대응책 논리의 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제안에는 완벽한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제안의 장점이 단점을 능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응대하세요. 현실적 개안의 부재 강조. 상대방은 현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새로운 문제를 근거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폐기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나요? 대안 마련 없이는 혼란만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대응책 대안 체제의 구체적인 설계 원리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세요. 공백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전환 계획을 명시하면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 구성 실전 예제. 예제를 통해 예상 질문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논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비효율적인가? 질문 1. 현 체제가 비효율적이라면 왜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나요? 대응책. 기존 시스템은 역사가 길고 이미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과거에는 적절했을지라도 현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산업 구조 변화와 인공지능 도입으로 기존의 지식, 주입형 교육은 더 이상 생산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변화보다는 큰 혁신이 필요한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질문 2. 교육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생길 혼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응책. 폐기라는 표현보다는 개혁이 더 적합합니다.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혼란이 가지 않도록 현재의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렌디드 학습 온 오프라인, 혼합 학습이나 모듈형 커리큘럼과
같은 현대적 교육 방식을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확대 적용하는 식으로 전원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교육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학생 개인의 환경 때문이라면 이를 수정하는 것은 가정교육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 아닙니까? 계획책. 학생의 환경과 제도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학생 간의 환경 격차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평등한 교육 시스템은 실제로 학생, 개인의 가정적 상황에 관계없이 학업 성취도를 평균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개인,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 4. 비효율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시스템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성공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요? 계획책. 모든 시스템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이는 시스템이 효과적이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특별히 적응한 일부 사람들 덕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평균적인 학생들에게 이 시스템이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과도한 경쟁 환경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잃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구조적 결함은 단순한 개선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장 반대 논리의 전형적인 구조를 이해하라. 토론이나 논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상대방의 논리를 예측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모든 토론은 서로 다른 시각의 충돌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반대 측은 항상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논리적 구조를 구사합니다. 이러한 반대 논리를 인지하고 그 패턴을 분석해두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나아가 자신의 입장을 더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반대 논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히 등장하는 반대 측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논리적 대응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반대 논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형적인 3가지 구조를 살펴보고 각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점. 감정에 호소하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은 토론의 초보자든 숙련자든 반대 측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사용하게 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전략에서는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보다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논점을 흐리거나 관객의 동정을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또는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처럼 문제가 논리 또는 사실 차원의 검토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토론의 핵심을 감정적인 반응으로 대체하며 청중들로 하여금 논제의 본질을 간과하도록 유도합니다. 대응 방법. 감정적인 호소는 이를 명확하게 논리적 근거로 상쇄하지 않으면 쉽게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자극하는 논조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데이터와 사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성공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정확히 검토되지 않은 인상일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야기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적 응대 대신 근거와 자료에 기반한 대답은 반대측 논거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청중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제기한 우려를 공감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호소가 무조건 잘못은 아니지만 이를 논리와 근거로 균형 잡히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2점. 논점 흐리기. 반대측이 즐겨 사용하는 또 다른 방식은 논점에서 벗어나도록 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논점 흐리기는 흔히 토론의 초점이 특정 문제에 집중될 경우 그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한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안이에요. 그건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경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보죠. 이들의 목적은 논의 초점을 다른 이슈로 이동시키거나 특정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논점이 제기될 때 이를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논점을 흐리게 만들면 상대방 입장이 약화된 듯 보일 수 있으며 청중들도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이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토론을 이끄는 자신의 주도권을 확실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제안이나 반론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토론의 중심축을 다시 본래의 논점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사안 역시 분명 중요한 문제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는 이보다 더 즉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핵심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오늘은 현재 문제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이 대응법은 상대방의 논점 흐리기 시도를 차단하면서도 그들의 의견 자체를 존중함으로써 공격 대신 대화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대화의 방향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점. 현상 유지 주장. 현 체제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식의 현상 유지 주장은 보수적인 견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변화나 아이디어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이 전략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심리를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주장을 활용해 관객이나 청중들에게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과장해 전달하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괜히 잘 되는 걸 바꾸려고 하죠? 기존 체제가 충분히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잖아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비용만 많이 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을 겁니다. 이 주장은 변화에 저항하며 변화를 디폴트로 설정하지 않고 기존 상태를 디폴트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기존 체계의 안정성이나 유용성을 찬미하는 반면 그 안에 숨어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체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결함을 드러내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 방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제가 안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이 이제까지 작동해 온 방식이라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변화 없이 유지한다면 현재의 문제들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와 결과를 데이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반대 측 논리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 체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5장 데이터와 사례 준비하기. 근거는 토론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더라도 그것이 주관적 의견에 머무른다면 청중이나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질적 사례를 활용하면 자신의 논리를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반대측의 주장 역시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근거는 단순한 주장 이상의 가치를 만들며 관객이나 청중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토론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 측의 데이터나 사례와 충돌하거나 반박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대체 데이터 또는 신뢰성을 강조할 논리적 방어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와 사례를 준비하는 방법, 상대의 데이터를 반박하는 전략,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전달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점. 데이터의 강력한 역할을 이해하라. 토론에서 데이터와 사례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주장에 객관성과 신빙성을 부여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치부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특히 복잡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에서 데이터는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사실에 기반한 설득으로 나아가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데이터의 역할. 객관성 제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나의 관점이라는 주관적 프레임을 넘어서 더 보편적이고 사실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빙성 강화 검증된 수치와 자료는 관객과의 신뢰를 강화하여 자신의 논리를 더 타당하게 만듭니다. 반대 논리 약화 상대 측의 의견이 감정적 호소나 주관적인 경험에 치우친 경우 객관적인 데이터는 강력한 반격 도구로 작용합니다. 데이터의 예시. 정량적 데이터, 수치화된 정보.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흡연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명의 사망을 초래합니다. 의도 수치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킵니다. 정성적 데이터 사례, 인터뷰, 분석. 이에 지난 10년간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개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도 데이터를 보완하며 청중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과학적 연구와 보고서. 이에 2020년에 발표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환은 향후 20년간 약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도 학문적 신뢰성으로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이점 탄탄한 데이터와 사례를 준비하는 방법. 아무리 데이터와 사례가 중요하다고 해도 준비가 부족하거나 관련성이 떨어진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자신의 설득력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 논지에 적합한 데이터 선정. 모든 데이터가 다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의 주제와 강하게 관련된 데이터를 선택하세요. 불필요한 수치를 나열하는 것은 청중의 주의를 분산시킬 뿐입니다. 이에 환경 문제를 다룬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나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례를 활용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 활용. 데이터를 인용할 때 출처를 강조하고 이 출처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언급하세요. 신뢰할 만한 출처 예시. 국제기관 세계보건기구 WHO, UN, OECD. 학술 논문 공실력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공식 통계 국가통계청, 공식 정보 데이터. 피해야 할 출처 익명성 높은 커뮤니티, 인터넷 포럼, 출처가 불명확한 블로그.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전달. 잘못된 전달.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지지합니다. 올바른 전달. 202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이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가능한 한 최신 데이터를 사용. 오래된 데이터는 청중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습니다. 최신 보고서와 업데이트된 통계를 활용하세요. 예, 10년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다는 최근 2023년 연구에 따르면을 선호하세요. 실질적인 사례 준비, 성공 사례의 활용.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는 청중에게 논리적 설득은 물론 비전과 희망을 전달합니다. 예, 덴마크는 2020년에 전체 전력의 47%를 풍력 에너지가 차지하도록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실패 사례를 통한 대조. 반대로 실패 사례를 통해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이에 반면 인도네시아의 무분별한 산림 개발 정책은 10년 만에 생물 다양성의 급감을 초래했습니다. 3점 상대 데이터 반박을 위한 전략과 대응. 토론 중 상대 측의 데이터나 사례가 강력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반박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허점 없이 전달하기 위한 준비만큼이나 상대 데이터를 무너뜨릴 전략도 중요합니다. 반박 전략, 출처, 신뢰성 검증. 상대 측이 제시한 데이터의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공격하세요. 예, 그 데이터는 익명성이 높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해석의 차이 명확화. 동일한 데이터가 다른 결론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지적하세요. 예, 맞습니다. 해당 통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맥락을 보면 실제로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체 데이터 활용. 반박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대체 데이터를 통해 논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예, 그 통계도 의미가 있지만 더 신뢰할 수 있는 연구 2022년 하버드 보고서에 따르면 반대 사례 제시. 상대 측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단례를 제시하세요. 예, 그 사례는 특정 환경에서의 결과일 뿐 다수의 예시는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4점 신뢰도를 높이는 전달 방식.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논리의 설득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중이 데이터를 무겁거나 지루하게 느끼지 않도록 적절하게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전달 팁. 간결한 표현. 데이터를 단순하고 분명한 언어로 설명하세요. 지나치게 복잡한 통계를 나열하는 것은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표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부터 연평균 2.3% 감소하였으며 이는 회귀 분석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간결한 표현. 지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평균 2.3%씩 감소했습니다. 시각 자료 활용. 그래프, 차트,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면
수치나 데이터를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청중 연결. 데이터를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지 말고 청중이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하세요. 예,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치만큼의 사람들이 매년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6장 빈틈없는 자기 논리 구축. 토론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자신의 논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은 대개 자신의 논리가 약하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겨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하며 한계를 인정하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논리가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선 예상 가능한 모든 반대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논리에 허점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공격받을 경우 적절히 방어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고민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야말로 빈틈없는 자기 논리 구축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데 필요한 3가지 핵심 단계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을 견고하게 만들고 반대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입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1점 자기 논리를 테스트하라.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기. 자신의 논리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스스로 반대편 입장에서 사고해보는 것입니다. 반대측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이의를 상상하며 자신의 논리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 주장이 맞다는 신념을 유지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가 상대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주요 질문. 자기 논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내 논리에 허점은 없는가? 내 주장이 모든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는가? 특정 전제나 가정이 지나치게 취약하거나 일반화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대측이 제기할 하나의 사례나 예외만으로 내 논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가? 한계점을 공격받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 논리 중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주장하는 해결책에 단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논증이나 대안은 무엇인가? 문제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를 충분히 준비했는가? 내 주장이 특정 집단에게만 유효하고 보편적인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사례, 그리고 논리적 근거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감정적 호소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 기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대응 방법.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 논리적 취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정책을 옹호하는 논제를 다룬다고 가정했을 때 정책 시행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반대측이 질문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한다면 토론에서 오는 압박을 훨씬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이점 근거를 구조화하여 설득력을 높여라. 논리가 견고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득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틈없는 자기 논리는 근거의 적시성, 적정성, 그리고 구조화를 통해 배가 됩니다. 즉, 하나의 주장을 아무리 훌륭하게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교하고 보편적인 근거가 없다면 청중에게 믿음을 주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근거, 구축 방법, 사례 기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만 완벽한 논리가 현실적인 사례와 괴리가 있다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역사적 사례나 실험 결과를 활용하세요. 이것은 청중이 정말로 성공 가능하다는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기반, 수치와 통계 자료를 활용하세요. 근거가 정량적으로 명확해질수록 반대의 반박을 어렵게 만듭니다. 단, 자료의 출처와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데이터나 신빙성 없는 통계는 오히려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인용,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권위 있는 기관의 견해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교육 문제를 다룬다면 교사, 학자 또는 공실력 있는 단체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단, 전문가 의견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자신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근거 구조화 방법,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근거를 명확한 서열로 배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를 활용해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주장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근거 데이터를 포함한 구체적인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예상 반대 논리 대응 반대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답을 미리 제시합니다. 결론 자신의 주장이 왜 타당하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요약합니다. 3점. 한계 인정과 대응 전략을 준비하라.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더라도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논리적 설득의 한계를 인정하는 미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자신의 논의 틀이 가진 약점을 미리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며 보완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의 중요성. 반대측이 이미 예상한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면 논의에서 방어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고 정직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비춰집니다. 청중은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를 솔직히 밝히는 태도에 신뢰를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기보다 관객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응 전략. 한계를 인정하되 극복 가능성을 강조하라. 이 제안이 일부 지역에서는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적인 방안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이 말하여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에 주목하게 하라. 이 해결책에 몇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 체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적인 구조를 제안하라. 스스로 약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여 자신의 논리를 빈틈없이 다듬으세요. 7장 롤플레이 연습. 혼자서도 토론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토론은 단순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와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접 상대와 논쟁하거나 실전 상황에만 의존하여 토론 실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물론 실전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 전에 혼자서 충분히 연습하고 실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롤플레이 연습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습니다. 혼자서 녹화나 메모를 하며 연습하거나 글로 써내려가며 자신의 주장과 반박을 다지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효과적입니다. 특히 본인이 양쪽 입장을 맡아가며 연습한다면 심층적인 이해와 논리적인 반박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롤플레이 연습의 중요성과 효과, 실용적인 방법론, 그리고 이 방식이 어떤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점. 왜 롤플레이 연습이 중요할까? 롤플레이 연습은 단순히 토론 주장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외우기 방식의 연습보다는 깊이 있는 논리적 사고와 유연성을 길러줍니다. 솔직히 말해 아무리 자신이 명확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해도 상대가 무엇을 반박할지 모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토론에서는 방어적인 태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라도 롤플레이 연습을 통해 양쪽 입장을 탐구해보면 내가 몰랐던 논리적 구멍을 발견하고 이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자신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을 모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모든 가능성을 커버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이 방식은 객관적인 시선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논리에만 너무 몰입하는 바람에 반대 입장의 합리적인 주장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입장이 되어 자신을 직접 반박해야 하기에 상대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2점. 롤플레이 연습의 효과. 생각의 폭을 넓히는 도구. 롤플레이 연습은 단순히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이는 사고 과정을 구조화하고 논리와 설득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각종 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 토론에서 상대를 설득하려면 우선 상대가 왜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롤플레이를 통해 반대 견해를 여러 각도로 탐구하다 보면 상대의 주장 뒤에 숨겨진 논리나 감정, 그리고 그들의 증거 기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상대에 대한 더 강력한 반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논리적 균열을 스스로 발견하고 보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의 주장에서 약점이나 논리적 빈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상대의 반발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자신을 공격해보는 롤플레이 연습은 이러한 약점을 사전에 노출시키고 보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말하기 연습 능력 강화. 롤플레이 연습은 말을 잘하는 기술을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논리적 사고를 연습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는 언어 선택, 어조, 표현 기술 등을 실전에 가까운 방식으로 연습하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자신의 논리를 가다듬고 설득력을 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 실전 토론 중에는 예상치 않게 상대의 기발한 단박이나 새로운 주장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롤플레이 연습으로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반박을 구성하다 보면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점 실용적인 롤플레이 연습 방법.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롤플레이 연습을 진행할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습을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문제를 분석하며 각 입장을 탐구해 보세요. 1. 주제 선정과 주장 작성. 먼저 토론 주제를 하나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해야 하는가? 같은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장과 근거를 간단하게 메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경우 구체적인 통계나 사례를 뒷받침 자료로 준비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상대 입장에서 주장 탐구고 이제 상대 측의 입장을 검토합니다. 상대방 역시 나름의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들의 관점을 최대한 정확히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직업 대체는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다 라는 반대의 주장을 만들어낸다면 솔직히 이 주장이 옳은 부분은 무엇이고 약점은 어디에 있는지 여유롭게 검토합니다. 3. 롤플레이 진행. 본격적으로 양측 역할을 오가며 한 번은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한 번은 상대 입장에서 이를 반박합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세요. 자신과의 대화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 과정은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하며 분석과 창의성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4. 기록하고 복습하기. 녹음이나 영상으로 자신이 연습하는 모습을 기록해 보세요. 그런 다음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분석하세요. 이를 통해 점점 더 설득력 있는 토론자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4점 롤플레이 연습의 한계를 넘어 더 잘 활용하는 법. 롤플레이 연습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 과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팁을 고려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협력 혼자 롤플레이를 하다가 익숙해지면 가족,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연습해 보세요. 실제 사람과 연습하면 상대 반응에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더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 진화하기 처음엔 서툴더라도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와 논리 구조를 듣고 반복적으로 보완하세요. 불편하더라도 이는 성장 과정의 핵심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탐구 익숙한 주제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어려운 주제에도 도전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사고의 경계를 넓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스킬을 적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8장 시청자와 소통하기. 유튜브 채널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 유튜브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 청중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인적인 영상 저장소로 생각하거나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 대부분은 시청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 너머로 시청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콘텐츠에 반영함으로써 더 깊은 신뢰와 응집력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틀에서는 왜 시청자와의 소통이 중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왜 시청자와 소통이 중요한가? 유튜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시청자와 소통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구독자 수나 조회수를 넘어서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성장을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은 시청자와 소통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입니다. 1. 신뢰와 친밀감 형성. 사람들은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채널 주인과 감정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유튜버는 청중들에게 이 채널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며 이를 기반으로 신뢰와 소속감을 형성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연결은 채널의 구독자 충성도를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콘텐츠의 다채로움, 모든 유튜버가 그렇듯 콘텐츠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시청자와 소통하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중의 관심사에 맞춘 콘텐츠를 만들어 더 많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콘텐츠는 청중 소통을 통해 계속 진화합니다. 새 알고리즘과 시청자 참여. 유튜브 알고리즘은 시청자의 행동, 댓글, 좋아요, 공유, 시청 시간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시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도하면 댓글 수와 활성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알고리즘 상방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발견하고 참여하게 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2점 실질적인 시청자 소통 방법. 유튜버로 활동하며 시청자와 상호작용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를 채널이나 전략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실용적인 소통 방법과 팁을 소개합니다. 1. 콘텐츠 안에서 질문 던지기.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영상 중간 혹은 끝부분에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제로 경제 문제를 다룬다면 여러분은 소득세 증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자 증세가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쉬운 질문은 시청자가 자신의 의견을 남기도록 유도합니다. 단순히 어떤가요? 라는 막연한 질문보다는 특정 쟁점에 대해 의견을 묻는 방식이 더 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탭 활용. 유튜브의 커뮤니티 탭은 시청자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짧은 업데이트 메시지를 올려보세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콘텐츠 주제로 어떤 걸 원하시나요? 1. AI 규제, 2. 부자 증세, 3. 언론 자유. 이런 설문조사는 시청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들과 교류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가 다뤄진다는 점에서 채널과 자신이 특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3. 댓글 섹션 적극 활용. 시청자가 남긴 댓글에 답글을 남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소통 방법이면서도 놀랄 만큼 강력합니다. 유튜버가 직접 답하거나 좋아요를 눌러주면 시청자는 자신의 의견이 실제로 귀 기울여지고 있다는 기분을 받습니다. 심지어 몇몇 유튜버는 댓글에서 나온 우수한 의견이나 흥미로운 질문을 다음 영상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즉, 채널의 일원으로 느껴지는 순간 노출은 늘어나고 구독자 충성도도 강화됩니다. 4.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실시간 소통. 라이브 스트리밍은 시청자와 가장 직관적으로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통 도구입니다. 댓글로 즉각적인 반응을 받으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리밍에서는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시청자로부터 실시간 투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올라온 질문인데 누군가 부자 증세가 중산층에도 영향을 미칠 게 아니냐고 하셨네요. 이 주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실시간 소통은 채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유튜버의 친근감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시청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제작. 시청자가 남긴 아이디어나 의견을 실제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은 소통의 진수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시청자가 환경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을 요청하면 해당 주제를 다루면서 이 주제는 오오님의 요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세요.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자신의 요청이 채널에서 실제로 반영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됩니다. 3. 시청자 소통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시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했을 때 단순히 댓글 수가 증가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1. 콘텐츠의 깊이와 다양성 증가. 유튜버 혼자 그냥 자료를 조사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때보다 시청자의 관점과 질문을 반영하며 특정 주제를 더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주어질수록 콘텐츠는 풍부해지고 논의도 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브랜드와 충성도 강화. 유튜브는 결국 인물 브랜드를 키우는 플랫폼입니다.
시청자와의 활발한 소통은 유튜버를 그저 화면 속 사람이 아닌 대화 가능한 친숙한 창작자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형성된 친밀감은 다른 채널과의 차별점을 부각하며 궁극적으로 더 단단한 팬층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3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제작 가능, 시청자 소통 과정을 통해 채널 운영에 있어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시청자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콘텐츠를 선호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콘텐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하면서도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4점 소통할 때 피해야 할 몇 가지 실수. 하지만 시청자와 소통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모든 요청을 반영하려는 태도는 위험. 시청자의 의견은 소중하지만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건설적인 피드백은 반영하되 유튜버로서 자신의 비전과 콘텐츠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성의하거나 불규칙한 소통,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소통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채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지나치게 개인적인 대화. 사생활 관련 주제나 정치적 경향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하세요. 지나치게 한쪽 의견만을 지지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예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대안인가? 반대 측 의견.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이 많이 발생한다. 완전히 친환경적이지 않다. 배터리 폐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대응은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전기차의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러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의 전 수명 주기에서의 탄소 배출량은 약 5070%나 적습니다. 이는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배터리 폐기 문제는 현재 재활용 기술과 정책이 발전하며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전기차 회사는 배터리의 92%를 재활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폐기물 문제에 비하면 상당히 지속 가능한 접근입니다. 이처럼 토론과 논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준비 방법들로 설득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 반대 논리를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축하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논리의 틈새를 보완하며 더욱 탄탄한 주장을 전개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토론은 단지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시각을 통해 우리 사고의 경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오늘의 콘텐츠가 하루를 조금 더 깊게 고민하고 더 나은 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